문제를 쫙 풀어보겠습니다. 실전 문제 1번입니다. 385페이지에 우리가 3번 문제는 이미 앞에서 한번 풀었었고요. 자, 1번은 이게 이제 그 물음 1번하고 물음 2번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작 갑이 2022년도에 양도한 자산 내역이다. 자료를 참고해서 각 자산별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토지 A의 양도가액, 취득가액만 지금 산정하는 거예요. 양도가액, 취득가액, 그렇죠? 토지 A는 양도가액이 실질거래가액을 모르니까 매매사례가액이 되면 되고 8천만 원. 취득가액은 실질거래가액을 안 해요. 5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아예 물음 2까지 같이. 그래서 거기에다 추가해가지고 자산별로 양도 차이까지 계산하래요. 자, 그럼 토지 A에 대해서는 저희 문제 아예 물음 1번하고 물음 2번을 아예 통으로 해가지고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지금 그 5개의 양도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 비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 금액 고려해가지고 자산별로 양도 차이까지 계산하는 것까지. 이렇게 아예 그래서 먼저 토지부터 해가지고요. 토지의 지금 양도가액은 뭘로? 실질거래가액 모르니까 매매사례가액은 얼마로 했어요? 8천만 원으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하면은 양도차익까지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자,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을 안 해요. 여기 얼마 들어오냐면 5천만 원. 자, 이게 실제 취득가액이 됐다면은 필요경비는 실제로 지출된 자본 지출하고 양도 비용을 하는 건데, 그 금액을 알려줬죠. 500만 원, 200만 원 합계 얼마입니까? 700만 원. 양도차익은 얼마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구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해볼게요. 토지.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실제 거래가액 모르니까 매매사례가액으로 가는 거죠. 매매사례 이게 얼마입니까? 6천만 원. 자, 취득가액은 다 모르네. 그렇죠? 그러면은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요? 아니죠. 그렇죠. 환산 취득가액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취득가액이 환산 취득가액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이 결정됐을 때는 그 환산 취득가액이 결정된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야 되는데, 그 두 개 합계금액과 그냥 취득가액은 모르지만 자본적 지출액하고 양도비용 합계금액만 계산한 금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여기 금액은요. 여기 금액은 곱해 1번 해가지고, 왜냐면 취득가액이 뭘로 결정될 때만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취득가액이 환산 취득가액으로 결정될 때에는 환산 취득가액과 그때 필요경비인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금액하고, 실제 취득가액은 모르는데 최근에 리모델링해서 금액이 엄청 들어가지고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증빙은 있단 말이죠. 그거하고 실제 양도비용하고의 그 증빙에서 확인되는 금액, 그 둘만, 그 합계액만 하더라도 이 두 개 합계액보다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두 개 합계 금액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곱해 1번 해가지고 곱해 1번에 곱해 1번은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하겠다는 거죠. 여기 들어오는 금액이 둘 중에 큰 금액. 1번은 이제 환산취득가액과 필요비상죠. 환산취득가액 계산하면 되는 거죠. 환산취득가액은 실제로 양도가액,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이 됐죠. 곱하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5천만 원,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천만 원. 그렇죠? 요거잖아요. 요거에 지금 뭐가 되죠? 환산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요거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거 환산 취득가액, 필요경비 계산공제.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일정 퍼센테이지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천만 원. 그렇죠? 그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되어 있는 거라고 했네요. 지금 건물인데 등기되어 있는 거니까 몇 퍼센트? 3%. 이게 이제 필요경비 계산공제. 요 두 개 합계 금액으로 할 거냐, 이렇게. 아니면 2번 실제로 지출된 자본 지출하고 양도비용 나와 있네요. 2,200과 300 합계 2,500만 원을 할 거냐, 둘 중에 큰 거. 자, 이거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2,400, 그리고 여기 60만 원. 2,460만 원. 자본 지출하고 양도비용 합계 금액이 더 크네. 그죠? 그럼 여기 금액은 합계 금액으로 여기가 2,500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6천원에서 2,500 빼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3,500만 원이 양도 차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 당첨권.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은 쫙 몰라서 기준시가가 적용됐죠. 그러면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적용되면 취득가액은 안다고 해도 무조건 뭐를 적용한다고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그랬죠. 기준시가 1,400. 그러면 필요원비 계산구제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1,400에 아파트 당첨권은 어차피 등기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등기 대상이 아닌 것들은 다 1%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1%니까 14만 원이 되는 겁니다. 토지 건물은 필요비 계산공제율이 3, 0.3 등기 비등기.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7, 1. 그리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터 밑에 있는 거 쫙은 아예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다 그냥 1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금액이 얼마래? 586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장 주식인데, 자, 이 상장 주식은요,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있어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매매사례가와 감정가액 지워버리세요. XX 다 쳐버리세요. X를 다 치면 매매사례가액하고 감정가액하고는 적용을 안 하는 거니까 X를 다 쳐버리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상장 주식은 실적거래가액을 안 해. 그래서 여기 양도가액이 실적거래가액으로 2억 들어왔어요. 근데 취득가액은 실적거래가액 모르면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다 할지라도 적용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실적거래가액 모르잖아요.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바로 환산취득가액으로 가는 거예요. 또 이것도 기준시가가 아니죠. 취득가액이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경우는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적용됐을 경우에만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이었기 때문에 취득당시가액은 실적거래가액 모르면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네요. 그러면 환산취득,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네. 그럼 여기 들어와야 되는 금액도 취득가액이 환산취득가액 결정이 됐으니까 오페 2번. 그 환산취득가액하고 필요용 예상공제 금액을 합계한 금액과 실제 자본 지출해가고 필요용비 금액의 금액 중에서 큰 걸로 한다. 딱 봐도 한번 봐볼까요? 오페 2번. 둘째 큰 금액으로 하는 건데, 얘는 어차피 자본적 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주식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1번이 무조건 커요. 1번은 이제 일단 환산취득가액 2억 곱하기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 5천 분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1억 3,500. 요게 이제 환산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필요용비 계산공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얼마예요? 1억 3,500만 원에 1%. 요거하고 자본 지출액은 없잖아요. 그냥 양도비용만 얼마? 2천만 원 한 거. 둘 중에 큰 걸로 하는 건데 1번이 크겠죠. 계산해 보니까 이게 얼마 되는 거예요? 얘가 1억 8천만 원이고 얘는 얼마? 135만 원이니까 1억 8천 135만 원. 그죠? 둘째 큰 거 1억 8천 135만 원. 그래서 그 둘째 큰 금액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양도 차익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게 1,865만 원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비상장식은 뭐만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비상장식은 감정가액만 적용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가액은 있어도 지워버리는 거예요. 비상장식은 감정가액 적용 안 하는 거니까. 그러면 감정가액 지워버리면은 비상장식은 양도 당시에 가액을 모르는 거네. 그래서 양도가액은 뭘로 결정이 돼버리냐면 기준시가로 결정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적용돼 버리면은 취득가액은 뭘 아는 게 있더라도 취득가 무조건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거죠. 취득가액 기준시가는 또 얼마냐면 3,2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그거 1%니까 얼마입니까? 32만 원 해가지고 양도 차익이 요새 빼고 해가지고 양도 차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얼마? 768만 원이 양도 차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곱표 1번하고 곱표 2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취득가액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이 되면 언제나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환산취득가액과 필요용 비상공제 합계금액하고 그리고 실질취득가액은 모르지만 자본적 출액하고 양도비용 합계금액하고 그 둘 중에 큰 금액을
양도가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꼭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전 문제 2번 가볼까요? 다음은 고작 갑의 양도 관련 자료다 해가지고요. 1번 갑은 2016년도 4월 20일 날 취득해서 사무실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특수관계가 있는 A법인에게 2022년도 12월 31일 날 양도를 했대요. 2016년도에 취득했고 2022년도 12월 달에 양도했습니다. 양도가액과 시가가 지금 양도 당시 가액은 3억 9천인데 시가가 지금 4억이에요. 응? 그럼 지금 4억짜리인데 3억 9천 받아요. 내가 지금 이익 봤어요? 손해 봤어요? 아니 4억짜리인데 얼마 받았어요 지금 내가? 그럼 내가 지금 손해난 거니까 손해났잖아요 지금. 그럼 이게 만약 특수관계자한테 이렇게 팔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손해가 났으면 나한테 뭐가 적용되는 거죠? 우리 부계부 다 공부했잖아요.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한테 팔았다고 돼서 1번에 특수관계 있는 A법인한테 팔았고 판 내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자랑 거래해가지고 손해가 났으니까 손해가 난 금액이 부인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부계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공부했느냐? 부계부라고 하는 거 이미 공부했으니까 얘기했는데 법인세나 소득세나 양도세 부계부는 다 똑같거든요. 자주 발생하는 부계부의 이용인 고가매입, 저가양도, 금전자산의 대차거래는 분명 특수관계자랑 거래해가지고 손해가 났다 할지라도 그 손해나는 금, 즉 시가와 대가하고 차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까? 3억 이상이거나 아니면 시가의 5% 이상이어야지만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죠. 자주 발생하는 유형은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죠.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손해난 금액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만약 부계부가 적용된다면은 내가 손해난 금액으로 하지 않고 정상적인 가액인 시가로 하겠다는 거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양도가액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좀 요구사항 1번이 거기 좀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필요용비에서 양도차익 구하는 거거든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하는 거거든요. 여기 양도가액이 얼마냐 지금 이런 얘기죠. 양도가액은 분명히 특수관계자하고 거래하면서 손해가 난 건 맞아요. 얼마 났죠 손해가 지금? 1,000만 원. 그러면 고가 매입 저가 양도니까 자주 발생되는 유형이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을 출력해야지만 부계부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만약 부계부가 적용된다면 양도가액은 시가인 얼마가 되는 거고요? 4억이 돼야 되는 거고요. 받은 금액을 부인하는 거니까. 만약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는 거라면 그냥 그대로 인정된다는 거죠. 내가 손해난 거 인정하겠다는 거니까 양도가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3억 9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따져봐야죠. 내가 손해난 금액 1,000만 원은 3억 이상 아니잖아요. 시가가 얼마라고요? 4억. 4억의 5%는 2천만 원. 근데 손해난 금액이 1,000만 원. 금액이 너무 작네요. 그렇죠?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 양도가액은 얼마가 된다는 겁니까? 3억 9천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손해가 났지만 손해난 금액이 미미한 거예요. 3억 이상도 아니고 시가 5% 이상도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자, 그다음에 취득가액 볼게요. 취득가액은 지금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가상각 누계 있고 뭐 필요용비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보니까 그 2억에 노후된 오피스텔의 계약을 위해서 자본적 지출한 거 1,500만 원이 지금 제외된 거래요. 잘 됐죠? 자, 왜냐면 우리가 취득가액 이런 말을 했는데 원래 취득가액은 자본 지출을 포함하는 걸로 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에서의 취득가액은 일반인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니까 부유 중에 발생하는 비용이다 보니까 그걸 취득가액이다라고 하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에서의 취득가액은 그냥 말 그대로 취득했을 때의 금액을 지출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니까 취득 부대비용까지는 취득가액으로 하는 걸 다 알아. 근데 보유 중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건 이해를 못하니까 어차피 취득가액에서 자본지출은 포함이 안 되게 했단 말이에요. 양도소득세에서는. 근데 거기 안에 자본적 지출액 포함이 안 돼. 제외되어 있다고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2억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뭐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사업속 필요경비 할 때 필요경비로 계산된 거래. 사업속 계산할 때. 얘기했었죠. 그러면 보유 중에 사업속 계산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만큼 감가상각비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됐다면 그만큼 사업속을 줄였을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러면 나중에 양도할 때에 양도소득을 늘려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취득가액에 들어오는 금액은 2억에서
필요경비로 그동안 사업소 계산할 때 인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양도소득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억 2천을 뺀 거예요. 뺐어요. 되셨죠? 그리고 3번은 필요경비에 대한 얘기고 4번 보니까 또 뭘 했냐면 양도한 오피스텔은 갑이 대주주로 있는 비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며 취득과 관련해가지고 갑에게 배당으로 소득된 금액이 2천,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득했을 때 2천만 원 배당으로 소득된 금액이 있다는 거는 그 법인 쪽에서 손해가 났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법인 쪽에서 부계부가 적용됐다는 거예요. 내가 취득할 때 내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취득을 했는데 내가 거기 대주주였거든요. 근데 뭔가 송금불상이 배당이 그때 됐었다는 거잖아요. 뭔 얘기인지 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 시가보다 그 법인이 지금 부계부가 적용됐다는 거니까 나는 이익이 났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시가보다 더 싸게 샀다는 거죠?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시가보다 더 싸게 샀다는 겁니다. 시가가 보다 얼마를 더 싸게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2천만 원을 더 싸게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부계부가 적용됐었다는 얘기예요. 시가보다 2천만 원 더 싸게 사서.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시가보다 2천만 원 더 싼데 그래서 그 2천만 원만큼 배당이 돼가지고 이미 소득세가 과세가 된 거기 때문에 2천만 원 더 싸게 산 걸 그대로 2천만 원 싸게 샀잖아요. 이게 싸게 산 거 그대로 돌아와 버리면 2억 2천이 아니라 2억이 돼버리면 여기에 2억 2천에 2억이 돼버리면은 양도소득도 2천만 원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미 그 2천만 원은 송금상이 배당이 돼가지고 나의 배당 소득을 구성해서 소득세를 이미 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2천만 원 싸게 된 금액으로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대로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 양도소득도 2천만 원 더 늘어나가지고 이중과세가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때 당시 시가로 다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가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억 2천만 원이 더 커졌어야 되는 거니까. 송금불상이 배당으로 해가지고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니까 양도소득은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취득가액이 더 플러스하면 양도소득이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 시가로 하겠다는 거죠. 그때 당시 시가로 하고 그리고 보유 중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이 있으면 뺀 금액으로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취득가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취득가액이 1억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기타의 필요경비는 아까 우리 자본적 지출액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 필요경비는 지금 지출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중개인 수수료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물을 이행하기 위해서 갑이 지출한 명도비용 1,200만 원이다. 그럼 지금 별도로 자본적 지출은 얼마가 있다고 했죠? 아까 앞에서 1,500만 원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 별도로 1,500만 원의 자본적 지출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거기에 지금 필요경비가 있는데 필요경비가 중개인 수수료 필요경비 맞죠? 그리고 이거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물을 이행하기 위해서 갑이 지출한 명도비용 이거 뭔지 아시죠? 지금 임차인이 막 버티고 안 나가면 파는 사람이 임차인 나가게 할 때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이 있다면서요. 막 소송 걸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여러 가지 비용, 그걸 바로 명도 소송이라고 하고 그때 발생 여러 가지 비용들, 그 병도 비용이 있고 그것도 결국에는 내가 이걸 팔기 위해서 지출하는 양도 비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 2,500만 원 전부 다 양도 비용으로 다 인정이 되는 것들이네. 그러면 기타의 필요경비는 얼마 되는 겁니까? 4천만 원. 자본적 지출액은 기타 필요경비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양도차익이 얼마 되는 겁니까? 2억 5천만 원이 양도차익이 되는 겁니다. 우선 이번에 위 자료 중에서 갑의 양도가액 및 시가가 다음과 같을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단 상대방인 A법인이 세무조정할 때 법인세부상 그러니까 양도할 때 금액을 3억 9천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양도할 때 시가는 3억인데 실제로 내가 받은 금액이 4억일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난 이익이 났죠. 3억짜리인데 4억 받았으니까. 근데 상대방은 특수하게 있는 법인이잖아. 그럼 걔는 손해가 난 거니까 걔는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부계부가 적용됐겠죠. 그죠? 부계부 1억만큼이나 차이 나니까 부계부 적용되죠. 왜냐면 시가의 5% 이상 되는 거 맞으니까. 상대방은 부계부가 적용될 거예요. 그렇죠? 부계부가 적용되면은 당연히 손해난 금액인 1억만큼 송금불산입하고 내가 지금 아무튼 특수한 게 있으니까 배당이 되든 상여가 되든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억만큼 나는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기 소득이 돼가지고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양도가액을 받은 금액이 4억으로 해버리면 그러면 양도소득도 또 1억이 늘어나가지고 무슨 과세가 돼버리니까 이중과세가 돼버리는 거니까 내가 받은 금액이 아닌 뭘로 하겠다는 거죠?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겠다. 실제 양도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개념을 물어본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시험 문제 실제 양도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정리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로 한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슨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방 법인이 송금불산입 1억 배당 또는 상여를 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게 나의 소득을 구성해가지고 내가 소득세를 냈을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 또 과세가 돼버리면 이중과세가 되는 거니까 받은 금액이 아닌 시가로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3번 넘어가서 4번 갈게요. 실전 문제 4번 문제입니다. 2월 과세인데, 자, 다음은 거주자 갑에 2022년도 기속 소득과 관련된 자료다.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말 것. 자, 지금 내용을 보니까 딱 봐도 지금 그 요구사항을 보면 요구사항에 2월 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와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 보니까 지금 뭔가 2월 과세, 즉 배우자나 직계 준비소득에게 증여하고 배우자나 직계 준비소득이 팔게 한 거네요. 그래서 2월 과세를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산출세, 이거 왜 계산하는 거죠? 아까 우리 얘기했었는데 2월 과세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이게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가정해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하겠다는 거고,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았을 때 시가를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해서 얘가 양도세를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대신 양도차익은 줄어드는 대신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되고 세율이 높은 세율을 과세되다 보니까 세금이 원래는 직접 양도했을 때 세금이 더 커야 되는데 양도차익이 훨씬 크니까, 근데 증여받았을 때의 시가를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양도차익은 줄어들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되고 세율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가 있어서,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 세금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2월 과세 적용하지 않겠다. 그냥 이걸로 하겠다. 이걸로 하겠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3월 1일 날 배우자 을로부터 상가 건물을 증여받았자. 배우자 을이 증여자. 내가 그 을의 남편이나 부인인 거죠. 아무튼 을로부터 상가 건물을 증여받고 증여 당시 시가 8억이었대요. 2022년도 10월 1일 날 이거를 9억 원에 또 내가 판 거야. 뭐야? 5년이 뭐야? 7개월 만에 팔아버렸네. 그죠? 자, 일단 배우자 2월 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요건들은 충족되는지 보는 거예요.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시설물 이용권 맞죠? 토지, 건물이니까. 그리고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거 맞죠? 그리고 증여세는 얼마 냈냐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3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90만 원만큼 3% 신고세액 공제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2,910만 원이래요. 응? 기한 내에 신고하게 되면은 신고세액 공제 3%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냈고, 갑이 양도한 상가 건물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을의 취득은 2013년도 4월달에 취득해서 그때 실거래가액이 6억이었고 을의 자본적 취득가 양도 비용이 1,500만 원. 증여 내역은 증여 당시에 시가가 8억이었고, 그리고 이제 갑이 양도한 거는 10월 5일 날 9억 원에 팔은 거죠. 그리고 갑의 자본적 취득가 양도 비용은 2천만 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8년 이상 9년 미만일 때는 16%, 9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는 18%다. 그리고 기본세율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문제 4번에 2월 과세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세 금액과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네. 구분, 그 다음에 이렇게 2월 과세 적용하는 경우,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증여받은 자가 그냥 직접 증여받은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해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양도소득 금액과 그 다음에 양도산출세액이 얼마냐. 이거거든요. 2월 과세를 적용했을 때 볼게요. 자, 2월 과세를 적용했을 때 이때 여기 지금 아예 그냥 이렇게 양도가액, 그 다음에 취득가액, 그 다음에 필요경비, 그래서 양도차익,
양도소득 금액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적용하는 경우가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자, 적용하는 경우는 양도가액은 아무튼 얼마에 팔았어요? 9억.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죠. 얼마에 취득했었죠? 6억. 이렇게. 필요경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필요경비는 2월과세를 적용할 때 잘 보세요. 자, 2월과세를 적용할 때에도 납세무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증여자가 납세무자, 양도소득세 납세무자 증여자입니까? 수증자입니까? 그렇죠. 증여 자체가 취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증자가 납세. 그래서 자본출시하고 양도비용은 누구의 자본출시하고 양도비용을 한다고 그랬죠? 누가 납세무자니까?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가 납세무자이기 때문에 수증자가 지금 갑이죠. 증여자가 배우자 을이었고 갑의 자본출시가 양도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갑의 자본출시가 양도비용으로. 그죠?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천만 원. 자, 거기다가 끝이 아니죠. 이걸로 하는 거고 2천만 원이 2천만 원. 수증자의 자본출시하고 양도비용을 하고 엔드 증여 자체가 취소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증여세도 하나의 비용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증여세 비용으로 보는데 납부세액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산출세액으로. 그렇죠. 산출세액 얼마? 3천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양도차익이 얼마 되는 거예요? 2억 5천만 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지금 몇 년입니까?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4, 5, 6, 7, 8, 9, 10 4, 5, 6, 7, 8, 9, 10 7년 4, 5, 6, 7, 8, 9, 10, 11, 12 2022년도까지 9년하고도 좀 넘었네요. 지금 그러니까 9년과 10년 사이죠? 9년이 넘어버렸잖아요. 지금 우리도 9년과 10년 사이니까 몇 퍼센트? 18%? 2억 5천에 18% 하는 거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2억 5천에 18% 하면은 얼마 되는 겁니까? 4,500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양도 소득 금액이 빼니까 얼마? 2억 500만 원. 거기다가 기본 공제 290만 원. 과세 표준은 2억 2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과표. 아이고 너무 좁다. 한꺼번에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산출세액도 구해지겠죠. 산출세액 해가지고요. 거기 보니까는 1억 5천과 3억 사이에 있으니까 거기 표에 의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3,760만 원 플러스 1억 5천을 추가하는 금액인 5,250만 원에 38%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더니 산출세액이 5,755만 원 나온 거예요. 여기 양도소득 금액은 요걸 물어봤죠. 양도소득 금액 여기 2억 500만 원 하고요. 쭉 계산해가지고 5,755만 원 된 거죠. 2월 과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9억에서 증여 당시에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직접 팔았다면 2천만 원만 들었겠죠. 지금 수증자의 자본출하고 양도비용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때 얼마 나오냐면 이게 8천만 원.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되죠. 지금에는 몇 개월 안 됐으니까 그대로 양도소득 금액은 8천만 원. 기본 공제는 되는 거죠. 그러면 과세 표준은 7,750만 원. 거기다가 그 세율표에서 계산하게 되면은 7,750만 원이니까 그렇죠? 세율표에 의해서 계산하면 4,600만 원 추가 8,800만 원 이하니까 세율표 그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세율표를 적용하면 기본 세율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얘기했잖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되고 대신에 짧게 보여 있으니까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적용해 보는 게 맞아요. 기본 세율도 적용해 보고 짧게 보였을 때는 1년 미만 50%, 1년 관연세는 40% 해가지고 높은 걸 하는데 지금에는 1년 미만이니까 몇 퍼센트가 적용돼요? 50%가 적용되면은 기본 세율은 최고 세율이 45%니까 무조건 얘가 더 크겠네요. 그죠? 둘 중에 큰 걸 겹치면 둘 중에 큰 걸로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기본 세율보다 얘는 50%니까 무조건 얘가 더 클 거 아니에요. 기본 세율은 최고 세율이 45%밖에 안 되니까 1년 미만 보였기 때문에 세율이 50%가 적용돼 가지고요. 7,750만 원에 50%라는 거니까 이거 얼마 되냐면 3,875만 원.
1년 미만 보였으니까 7개월밖에 보유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양도 차익은 굉장히 작은데 짧게 보유하고 있다 하니까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안 되거나 굉장히 작거나 하고 세율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 산출세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월과세를 적용했을 때의 양도소득세보다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더 크다면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얘는 이게 더 2월과세 적용하는 게 더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이제 양도소득 금액은 8천만 원에 1년 미만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기본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50%를 적용해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답은 그래가지고 가백에 적용될 양도산출세액은 2월과세 적용하는 게 지금 더 세금이 크기 때문에 2월과세를 적용해서 5,755만 원이 가백에 적용해야 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실전 문제 5번입니다. 자, 문제 5번은 이제 4번은 2월과세였고요. 5번은 우회양도입니다. 거주자 갑은 2007년도 5월 달에 취득한 토지 A를 취득 당시에 실제 거래가액은 1억이었대요. 2018년도 9월 달에 동생에게 증여하고요. 증여 당시에 시가평가액은 8억. 증여받은 동생은 토지 A를 2018년도 9월 달에 증여했는데 5년 내인 2022년도 7월 달에 제3자한테 10억 원에 양도했대요. 자, 동생이니까 특수관계자가 지금 동생이니까 2월과세는 적용될 수 없죠. 2월과세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간에만 되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특수관계자니까 이거는 우회양도에 따른 이제 부당해상 부인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자, 취득과 증여 및 양도 과정에서 소유권의 이전 등기는 적절하게 이행됐으며 확인되는 양도 비용은 1,800만 원이고요. 확인되는 양도 비용 그거 이외에 필요하면 없대요. 1,800만 원 이외 없고 증여 당시에 산출세액이 얼마냐면 1억 7,700만 원이고요. 신고세액 공제 531만 원을 제외한 1억 7,169만 원을 납부를 했대요. 토지 A 이외에 증여나 양도한 자산은 없대요. 자, 자료를 이용해서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다음과 같은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소득세 기본세율은 문제 4번을 참조하시오. 이렇게. 지금 얘는 납세의무자하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어떻게 됐느냐. 자, 일단 동생이니까는 우회양도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요건이 그때 증여세하고 그리고 얘가 직접 이제 얘가 양도하는 거죠. 이제 증여 당시 시가를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해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한 금액이 합계금액. 그 합계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를 가정해서 구한 그 양도세 금액과 비교했을 때 그 합계금액이 더 작으면 그러면 이렇게 우회양도한 걸 다 부인해 버리고 증여세 낸 것도 다 환급받고 그리고 직접 양도한 걸 해가지고 양도세를 내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게 다 요건을 추가하게 되면 이 우회양도한 것 자체가 부인되다 보니까 그러면 납세의무자도 누가 돼버리냐면 우회양도에 대한 부계부가 적용돼 버리면 이게 다 부인돼 버리는 거니까 원래 증여자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예납한 걸로 보는 거니까 납세의무자, 양도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자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돌렸을 때 낸 세금이 더 크다면 그러면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죠? 그러면 증여세 낸 건 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증여 당시 시가를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해가지고 양도세 계산한 금액을 얘가 내는 거죠. 그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거죠.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회양도에 부계부가 적용되면 증여자가 양도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이 우회양도 자체가 부인돼 버리는 거니까 부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 증여세하고 얘가 계산한 양도세 합계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양도세보다 더 여기 금액이 더 크다면 부인당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계산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그 동생 입장에 동생이 수증자잖아요, 그죠? 수증자의 증여세와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합계금액 수증자의 양도소득세죠. 요 합계금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죠? 자, 먼저 증여세. 자, 증여세는
아까 우리가 2월 과세에서 필요경비로 빼줄 때 증여세는 그때 당시 증여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그 효과를 줄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산출세액을 필요경비에서 빼줬고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그냥 납부한 세액이 얼마냐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증여세 납부한 세액과 양도세 납부한 세액이니까 결정세액으로 다 여기 더해지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은 증여세 산출세액이 아니라 실제로 증여세 세액공제 받아서 낸 금액이 얼마냐. 그 낸 금액하고 양도세도 결정세. 물론 양도세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가 명단을 빼는 금액을 말하는데, 근데 우리가 양도세는 세액공제 같은 거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냥 산출세액으로 했던 거지. 만약 공제감이 있습니다. 고려를 한 금액. 그 두 개를 합하는 거거든요. 증여세도 낸 금액이 여기 낸 금액. 산출세액이 아니라. 공제받아가 낸 금액이 얼마죠? 1억 7,169만 원이 납부한 금액이잖아요. 이게. 그죠? 요거 증여세는. 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느냐? 양도소득세는 이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양도차익. 양도차익은 얼마에 팔았어요, 지금? 양도 10억에 팔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증여당시 시가는 얼마라고 두 번째 줄에? 8억. 그러면 바로 양도차익 바로 해볼게요. 따로따로 하면 너무 기니까 양도차익은 바로 10억에서 얼마 빼죠? 8억 빼고 그다음에 필요경비는 뭐 확인되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양도비용 그거 1,800만 원 하나만 확인된대요. 다음 문제 확인 안 된대요. 확인되는 건 1,800만 원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면은 양도차익은 지금 얼마 되냐면 2억에서 이거 빼는 거니까 1억 8,200만 원. 양도차익은 2억에서 1,800 빼는 거니까 1억 8,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장기보유 투표용지 되는 건가요? 몇 년 보유했죠? 몇 년 보유했어요? 그래도 2018년도 9월 달에 해가지고 2022년도 9월이 되면 딱 4년인데 4년 전이네. 3년 이상 됐네. 이것도. 얘도 장기보유 투표용자가 되네. 3년 딱 했으니까 3년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거에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니까 2% 할 건, 예, 2배수 할 거 아닙니까? 2배수. 3년이니까 3년 이상 4년 미만이니까 6%. 그래서 장기보유 투표공제는 얼마가 되는 거면 1,092만 원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양도 소득금액. 여기서 이거 빼면 되고요. 거기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과표가 나오는 것이고,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니까 얼마죠? 1,092만 원 빼니까 1억 7,108만 원. 거기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는 거니까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죠. 바로 과세표준은 그 금액에다가 얼마를 또 빼는 거죠? 250만 원 빼는 거니까 그럼 과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세표준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1억 6,858만 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산출세 구하시면 되죠. 세로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세로 곱하면 되는 거죠. 앞에 있는 표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2년 미만 보유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그러면은 단기에 대한 보유에 대한 50, 40%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 적용되면 됩니다. 기본세율 적용하니까 1억 5천 넘어갔잖아요. 3,760만 원 플러스 바로 그냥 해볼까요? 플러스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38% 하면 되는 거죠. 1,858만 원에 38%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산출세액이 얼마 나오냐면은 4,466만 400원, 4,466만 400원.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은요, 지금 수중자의 증여세와 수중자의 지금 양도세를 합했더니 여기에다 이거 합하면 되죠. 그랬더니 이게 얼마 나온 거예요? 보니까 합하니까 2억 1,635만 400원 되는 거죠. 자, 이제 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를 가정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만약에 여기다 크면은 얘가 이거보다 이 두 개 합한 금액이 더 크면 이게 부인당하지 않죠. 그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그냥 수중자가 되는 거고, 수중자가. 그리고 양도산출세액은 여기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더 커버리면은 그러면 증여세는 환급받고, 그렇죠? 그러면 납세의무자는 다시 부인당하는 거니까 증여자한테 돌아와서 증여자가 파는 거니까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되고, 요 금액이 산출세액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부터 저 먼저 양도 차익. 양도 차익은 10억에서 얼마에 산 거라고요? 얼마에 산 거라고 그랬죠? 지금 저는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은 1억. 그리고 확인되는 양도 비용은 얼마밖에 없다고요? 1,800만 원밖에 없다. 그럼 양도 차익은 얼마 되는 거냐면 8억 2,800만 원 되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장기 보유, 투표 공제 들어가는 거죠. 보유기한이 언제 취득했었냐면은 2007년도 해가지고 2022년도니까 총 몇 년이에요? 15년하고도 몇 개월 더 지났네요. 15년 이상이네요. 최대 몇 %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까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30% 되는 거니까 8억 2,800만 원에 15년 넘었으니까 30%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장기보유 투표 공제는 2억 6,46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양도소 금액은 여기서 뺀 금액이 양도소 금액이 되는 거죠? 얼마 되는 거예요? 5억 6,340만 원 되는 건가요? 아닌가? 아이고. 양도 차익이 이거 아니에요? 아, 828이 아니구나. 88이구나, 88이. 이것도 여기 컨닝 해가지고 이거 맞아 이거 맞은 거죠? 88이구나. 88이 아니라. 그럼 이거 빼니까 이게 얼마 돼? 88이에서 264, 605 빼니까 하니까 얼마 되는 617, 400, 000 양도금이 되는 거죠. 그죠? 과표는 여기다 이제 기본 공제를 빼면 되죠. 그렇죠? 614, 900 된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산출세 바로 들어갑니다. 5억과 10억 사이잖아요. 5억과 10억 사이니까 1억 7,460만 원 플러스 5억을 추가하는 금액의 42%. 그렇죠? 174, 600, 000 플러스 5억을 추가하는 금액 114, 900, 000의 42%. 이렇게 하면 하주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22858, 000. 자, 그러니까 요거랑 저 합계금액 비교했는데 얘가 더 크네요. 그러면 지금 우회항도한 게 부당행위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회항도한 거 부인하는 거니까 증여세 낸 거 환급 받고요. 이제 환급 받고 완전세 이걸 내는 겁니다. 그러면 납세무자는 다 누가 되는 겁니까? 이제 납세무자는 증여자가 누가 증여자였었어요? 증여는 그죠? 갑이 동생한테 증여했었네. 납세무자는 갑입니다. 증여자인 갑. 만약에 이게 적었다면 갑의 동생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죠. 장수 납세무자가 되는 건데 갑이 되는 거고 산출세액은 그대로 얼마 되는 겁니까? 2억 2,285만 8천 원이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6번 볼까요? 6번. 이제 6번은 부담부증입니다. 부담부증이요. 물음이 지금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양도 차익만을 딱 물어보는 거여가지고 양도 차익하고 그 필요경비에 대한 지금 문제가 없는데 필요경비가 좀 더 넣었으면은 아까 제가 왜냐면 부담부증이 할 때 필요경비도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게 취득가액이 만약 실제 취득가액으로 결정이 된 거라면 그 실제 취득가액에다가 이제 그 A 비율을 곱하는 거잖아요. 증여 당시에 그 자산가액분의 채무 인수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이 취득가액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그 비율에 곱해지는 취득 당시의 자산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이라면 필요경비는 실제로 지출한 자본출액과 양도비용을 하는데 문제는 양도비용이야 양도할 때 발생한 거니까 그냥 양도비용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자본적 지출액은 전체 자산에 대해서 자본지출액이 된 거니까 그 자본지출액 전체가 다 필요경비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본적 지출액도 그 비율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취득 당시 자산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결정이 안 됐다면 그러면은 환산 취득가액 그 다른 것 매매사례가액이나 다른 거 환산 취득가액 등으로 해가지고 취득가액이 결정이 됐다면 그러면은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그 필요경비 계산공제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퍼센테이지가 들어오잖아요. 그걸 다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거기도 비율이 곱해져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 아무튼 그 필요경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문제는 이제 필요경비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문제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음이 두 개인데요.
물음 두 개인데 두 개를 댄 이유가 있어요. 자, 물음 1번은 증여 당시에 시가가 얼마인지 아는 거고요. 물음 2번은 부담부 증여 당시에 시가를 몰라가지고, 그렇죠. 그래 부담부 증여 당시에 시가를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상징세법상 부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 즉 그게 상징세법상 부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이 양도소득세에서는 기준시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적용했을 때를 물어본 겁니다. 자, 물음 1번. 거주자 갑은 다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거니까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래요. 물음 1번은. 물음 2번은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거고. 자, 거주자 갑은 2019년도 1월 달에 취득한 토지 실제거래가액은 5억이고요. 취득세로 600만 원 지출했으니까 취득가액은 5억 600만 원이란 얘기죠. 그걸 2022년도 10월 달에 친구인 을에게 증여 당시에 시가가 10억 안 해요. 개별 공시시가가 8억인데 증여된 시가 10억인 걸 알았어요. 그거를 좀 증여를 했는데, 증여 당시에 이 토지에는 은행 차입금 4억 원과 관련해서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게 안 되는데 그냥 문제면 문제니까 실제 실무에서는 은행에서 이렇게 안 되고 다 갚고 새롭게 차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채무가 인수가 안 되는데, 근데 을은 토지를 증여받는 대신에 이 차입금을 인수하기로 했다. 인수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 6번에 물음 1번을 푸는 겁니다. 물음 1번에 보니까, 자, 지금 양도소득금액을 물어봤잖아요. 저 양도가액은 얼마가 들어야 되는 거냐. 부담부 증여 당시 시가가 얼마인지 알았어요. 얼마죠? 10억. 그리고 그 10억 분의 채무 인수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4억. 사실은 그러니까 채무 인수한 금액이 그냥 양도가액인 거예요. 근데 이 비율 때문에 이거 계산해 보는 거죠. 채무 인수한 금액이 양도가액이라니까요. 4억 받고 판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죠? 자, 그러면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시가를 알았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아닌 거죠. 이게 기준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취득 당시에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얼마? 5억 600만 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5억 600만 원 곱하기 요 비율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취득가액이 얼마 되는 거냐면 2억 2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출연 자본 추출하고 양도비용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이게 양도 차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양도 차익이 1억 9,760만 원 되는 거고요. 양도 소득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야 되는 거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2019년도 1월 달에 취득해 가지고 2022년도 10월 달이니까 21, 22, 3년 좀 지난 거네요. 3년하고 4년 사이니까 6%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해야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1,185만 6천 원. 이기 때문에 양도소득 금액은 여기서 뺀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1억 8,574만 4천 원. 자, 물음 2번. 물음 2번은 2022년도 3월 1일 날 특수한 게 없는 을에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국내에 소지하는 단독주택 한 채를 증여했대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해당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 차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필요금비는 취득가액만 고려해요. 필요금비 그 자본주택이나 양도비 고려하지 말라는 거죠. 취득가액만을 고려해라. 그래서 양도 차익이 얼마냐예요. 자, 증여가액이 1억인데 상증세법상 평가액으로 증여 당시 개별 주택 가격에 해당한다. 즉 다시 말하면 시가를 몰라가지고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증여 당시 가액이 1억입니다. 자, 양도가액은 1억입니다. 거기다 곱하기 그 1억분의 전세보증금 인수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전세보증금은 5천만 원이네요. 양도가액은 그냥 그 채무 인수한 금액이 양도가액이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다 이제 취득가액을 빼야 되는데, 취득가액은 지금 보니까 실제 거래가액을 알아요. 8천. 그런데 여기 8천만 원 들어오면 안 되죠. 안 되죠. 왜냐면 이걸 뭘로 했으니까 이게 지금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이 곧 기준시가니까. 양도 당시 금액을 기준시가로 했으면 취득 당시 금액은 다른 걸 다 알더라도 무조건 뭘로 한다? 기준시가로 한다.
그 기준시가가 지금 개별 주택 가격이잖아요. 취득 당시에 개별 주택 가격이 얼마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4천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가를 안다고 할지라도 여기 4천만 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기준시가니까 얘도 기준시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뒤에 이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2천만 원이 돼서 구하고자 하는 양도차익은 지금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거주자 갑은 11년간 보유한 자신의 아파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고요. 보유기간 동안 거주했대요. 11년 동안 보유도 하고 거주도 한 겁니다. 거주자 갑의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 과세 표준을 계산하래요. 취득 및 양도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에 주택이니까 국세청장 고시가 그게 공동주택 가격이거든요. 그게 곧 기준시가를 말하는 거죠. 주택은 토지 따로 건물에 대한 것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주택 건물과 부토지를 합해가지고 국세청장이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준시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세청장 고시가액이 기준시가를 말하는 겁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3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2억. 그죠? 근데 실제 양도가액이 15억 뭐예요? 고가주택이네요. 1세대 1주택인데 실제 양도가액이 15억이니까 취득 당시에는 실제 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자본적 취득하고 양도 비용은 1,500만 원이래요. 자, 여기 이제 뭐까지 구하라고 했냐면 과세 표준까지 구하라고 했어요. 자, 먼저 양도차익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계산하면은 양도가액이 얼마냐면 15억.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취득가액을 빼죠. 취득가액을 빼야 되는데 여기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에 실제 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다 모르니까 환산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는 거죠. 환산 취득가액은 결정된 양도가액 15억 원 곱하기 지금 양도 당시에 기준시가가 12억이었죠. 12억 분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6억 3천. 그러면은 환산 취득가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 금액이 얼마냐면은 7억 8,750만 원. 이게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취득가액이 환산 취득가액이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그 환산 취득가액과 필요비 계산 공제에 합계 금액하고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 합계 금액 그거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금액을 하는데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 비용이 지금 금액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두 개 합해가지고 1,500만 원밖에 안 들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아까 우리 문제 푸는 것처럼 묶어가지고 환산 취득가액과 필요비 계산 공제 합계 금액 그리고 자본 지출하고 양도 비용 합계 금액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걸로 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바로 들어오면 되겠죠. 이것만 해서 환산 취득가액만 하더라도 7억 8,750만 원이고요. 필요비는 필요비 계산 공제가 들어오는 거죠. 필요비는 필요비 계산 공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인 6억 3천만 원에 등기된 거니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얘기는 등기가 된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3% 하게 되면은 필요비 계산 공제도 얼마가 되는 겁니까? 1,89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일반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해 봤더니 그 양도차익 금액이 얼마냐면은 6억 9,360만 원이 나왔어요. 그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얘를 곱하기 이제 환산해야죠. 15억 분의 15억에서 12억 뺀 거. 여기서 양도차익 이제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15분의 3. 그죠? 그래서 고가차익의 양도차익이 이제 변화를 했더니 얼마 되는 거냐면 이제 1억 3,872만 원. 바로 1억 3,872만 원 되는 거고요. 여기서 바로 할게요. 그냥 여기다가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에 과세가 되는 경우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1세대 보유기한하고 지금 거주기한을 따져야 되는데 보유를 11년 했는데 그동안 거주도 다 했대요. 둘 다 10년이 넘어갔으니까 40, 80%가 되는 거네요. 그냥 그래서 얘는 1억 3,870만 원에 곱하기 둘 다 40%인 거죠. 80%. 자, 그게 여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겁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계산해 보니까 110-976-000 이렇게 되는 거죠.
양도소득 금액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양도소득 금액은 계산하니까 2,774만 4천 원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죠? 근데 기본공제 빼야 되는 거죠? 과표를 보냈어요. 기본공제는 250만 원. 이게 이제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24만 4천 원. 자, 8번 봐볼까요? 8번. 고가주택과 저가양도 혼합된 문제예요. 자, 8번에 보니까 거주자 갑의 주택 A 양도소득과 관련된 자료인데 이 자료를 이용해서 갑의 주택 A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서 제시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양도소득 금액까지 구하는 거네요. 그죠? 문제 8번. 양도가액이 얼마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얼마냐? 그죠? 그리고 기타의 필요 경비가 얼마냐? 그래서 양도 차익이 얼마냐? 그래서 양도 소득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달 수 있는 거 바로 달아볼까요? 자, 양도가액은 주택인데 등기된 주택이고요. 그죠? 양도일은 2022년도 6월 5일인데 취득을 2015년도 9월 8일 했으니까 딱 빨리 보유기간 따져봐야 되겠죠. 보유기간은 2015년부터 22년까지 꽉 채웠다면 7년인데 9월 달에 안 됐으니까 6년 이상 7년 미만이네요. 그죠? 6년 이상 7년 미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양도가액이 12억이고요.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니까 딱 느낌이 실제 양도가액은 아는데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은 그럼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알아야 되고 그게 또 모르면 환산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환산 취득가액. 그리고 양도비용과 자본조출의 금액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취득가액이 환산 취득가액으로 됐다 할지라도 자본조출하고 양도비용이 너무 작으니까 그러면 양도가에서 차감해야 되는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 경비는 환산 취득가액과 필요비 계산공제 합으로 하면 되겠네. 딱 느낌이 그게 오시죠. 양도가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환산 취득가액도 어느 정도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자본조출하고 양도비용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그 느낌은 딱 왔죠. 2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출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소지하고 있다. 사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한다고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든 밖에 있든 관계가 없어요. 관계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럼 고가주택인 건 느낌이 오시죠? 고가주택 12억이 초과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 양도가액이 딱 12억이네. 그렇죠? 근데 밑에 내용 보니까 시가가 얼마짜리? 시가가 15억인데 특수관계에 있는 K한테 양도했대요. 뭐예요? 15억짜리인데 얼마 받은 거예요? 15억짜리인데 지금 얼마나 받았다고? 12억만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특수관계자한테 저가로 양도했네. 저가로 양도하게 되면은 양도가액, 실제 양도가액을 뭘로 본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니까 부계부 적용되는 거 맞죠? 왜냐면 손해난 금액이 지금 딱 3억이니까 3억 이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부계부 요건을 출력하는 거 맞죠? 특수관계자는 거래가 손해가 났고 손해난 금액이 3억 이상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뭘로 한다고요? 양도가액은 15억이 된다는 거죠. 양도가액 15억. 고가주택이 되는 거네요. 15억이 된 거니까 이제 12억을 초과했잖아요. 고가주택. 왜냐하면 특수관계 실제 양도가액을 받은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계부가 적용되면은 실제 양도가액 자체를 시가로 하다 보니까 그 시가로 한 그 금액이 지금 12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고가 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받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원칙은 받은 금액으로 실제 양도가액으로 하는 게 맞지만 부계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실제 양도가액으로 한다면서요. 그 실제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고가주택 되는 거 맞습니다. 자, 취득가액은 얼마나 할 거냐? 취득가액은 환산 취득가액 들어오면 되는 거죠. 15억에 기준시가 보시면 되죠. 기준시가가 6번 자료 보니까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2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8억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은 바로
취득가액은 바로 나오네요. 환산 취득가액. 환산 취득가액은 딱 10억 나오나요? 자, 기타의 필요 경비는 뭘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환산 취득가액이냐 기타 필요 경비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취득 당시 기술시가가 8억이었잖아요. 이거에 몇 퍼센트? 3%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얼마 되는 거냐면 기타 필요 경비는 2,400만 원. 자, 그런데 이제 양도 차익은 이렇게 해서 구한 양도 차익이 아니죠. 왜냐하면 고가 주택이니까 여기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나온 양도 차익을 변환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양도 차익은 여기 밑에다가 이제 1번. 양도 차익은 고가 주택의 양도 차익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빼니까 4억 7,600만 원이 지금 일반적인 부동산의 양도 차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곱하기 15분의 15 빼기 12. 15분의 3으로 해가지고 나온 금액을 국가주택의 양도차익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 나온 거예요? 9,520만 원이 나온 거죠. 9,520만 원이 양도차익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양도소 금액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9,520만 원에 자, 보유 기간 아까 6년하고 7년 사이였어요. 보유 기간은 그러면 4배에서 하는 거니까 24%. 에다가 이제 여기 거주 기간은 또 다를 수 있죠. 밑에 내용 보면 거주 기간이 보유 기간 내에 거주했다고 하면 되는데 이 3번 자료 보니까 거주는 언제부터 했냐면 2018년도 5월 5일부터 했네요. 거주는. 그러면 2018년도 5월이 9, 10, 11, 12 4년 넘었네요, 지금. 그죠? 4년과 5년 사이니까 4년 이상 5년 면이니까 4, 16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9,520만 원에 40%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808만 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양도소 금액은 여기서 뺀 거 양도소 금액이 되는 거죠. 9,520만 원에서 3,808만 원 빼는 거니까 양도소 금액은 5,712만 원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셨나요? 10번 문제는 이게 좀 쉬운 문제예요. 10번, 11번은 다 쉬운 문제인데 10번 풀어볼게요. 10번 하나만. 10번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뭐가 하나 볼 게 있어서 10번은 하나만 풀어볼게요. 11번은 더 쉽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10번, 12번하고 마지막에 17번 이렇게 3개만 풀어볼게요. 10번, 12번, 17번. 금방 풀어요. 간단해요. 지금 나오면은 딱 요 정도예요. 양도소득세가 2차에 나오면 이거보다 더 크게 안 나와요. 이거보다 더 크게 안 나온다니까요. 왜냐면 워낙 종합소득금액으로 물어볼 게 많다 보니까 양도소득으로 막 그렇게 몇십 막 이렇게 못 나오고요. 요 정도 나왔을 때 문제가 좀 큰 거는 10점까지 갈 수 있고 웬만하면 5점에서 끊습니다. 웬만하면 5점, 6점, 7점 좀 컸을 때가 10점까지 간 적이 있고요. 웬만하면 요 정도 사이즈 해가지고 5점에서 7점 사이 요 정도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번 문제 다 5점짜리예요. 갑씨는 자신이 4년간 보유하던 상가 건물을 등기한 거래요. 2022년도 중에 특수관계 있는 법인한테 특수관계 있는 법인한테 팔면은 부계부 적용되는지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에 팔았다고요? 2억에 팔았는데 시가가 1억 5천인데 1억 5천인데 상대방 법인 쪽에서 그러면 나는 이익 받잖아요. 상대방 법인 쪽에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적용됐겠다. 그리고 적용돼서 갑씨한테 인정소득으로 처분이 됐대요. 그러니까 갑씨가 특수관계자 있으니까 인정사유가 될 수도 있고 인정배당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인정소득으로 처분됐고요. 양도한 건물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취득가액은 8,500만 원인데 뭐라고 꽃표시 해가지고 뭐 말이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3,000만 원인데 꽃표 2번에 뭐라고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치료하고 양도비용도 꽃표 3번에 뭐라고 말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 이렇게 여기다 양도가액이 얼마냐 양식이 나와 있어요. 지금 답안 양식이 취득가액 빼고 그 다음에 그것도 또 기타 비용 빼서 이렇게 기타 비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양도차익 구하고 거기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가지고 양도소득금액까지 빼가지고 양도소득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까지 나와 있어요. 이거 그냥 여기다가
달 수 있는 것들 쫙 계산금 여기다 그냥 보여주시고 해도 돼요. 바로 그냥. 양도가액은 원래 내가 실제로 지금 양도한 금액은 얼마냐면은 2억인데 양도가 받은 거는 2억인데 상대방 쪽에서 지금 부계부가 적용돼 가지고 차이 나는 금액 5천만 원이 아무튼 인정상여 인정 배당으로 해가지고 소득세를 냈잖아요. 5천만 원. 그 5천만 원을 빼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대로 2억으로 해버리면 이중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양도가액이 시가에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억 5천만 원. 5천만 원만큼은 부계부가 상대방에서 적용돼 가지고 이미 근로소득이라든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된 거예요. 뭔 얘기인지 되시죠? 자, 취득가액은 8,500만 원인데 여기 꼬표 1번에 뭐라고 되냐면 200만 원의 취득세가 포함되어 제대로 돼 있죠? 근데 걔는 영수증을 분실해서 괜찮죠? 영수증 분실했어도 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3천만 원이 있는데 건물은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던 것으로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 사업의 필요용비로 장부에 계상한 금액이다. 근데 상각 부인액이 얼마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은 총 3천만 원이었는데 상각 부인액이 400만 원 있었으면은 그동안 필요용비로 인정된 강사비는 2,600만 원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동안 인정된 강사비를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일단 취득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제대로 된 거죠. 8,500만 원은 취득세가 포함된 금액이니까 제대로 된 건데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사업소 계산할 때 필요용비로 인정된 강사비가 3,000에서 400을 뺀 2,600만 원이니까 걔를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사업소 줄인 거를 양도소득으로 해서 더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5,900만 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렇게 5,900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비용은 지금 자본적 출액과 양도 비용이 1,500만 원이 있는데 코페 3번 보니까 공정가액보다 10%를 더 준 부동산 중개수수료 5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런 건가 보세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만약에 상대방이 공인중개사가 나랑 특수관계자가 있는 사람이었어. 그럼 특수관계자가 있는 사람하고 거래하면서 내가 뭔가 지금 더 손해가 났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적용되겠어요? 그럼 부계부가 적용될 수 있겠죠.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그런저런 얘기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일단 첫 번째 보세요. 이거 공인중개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 문제에서 일부러 나왔지만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따질 수가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누구였는지까지는 따질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팔았을 때 그 사람이 특수관계자인지 아닌지는 다 따져가는데 얘는 따지지 않습니다. 돈 좀 더 주고 뭐하고 한 거 일반적인 특수관계자 아닌 사람하고 거래하는데 돈을 더 주고 뭐 이 사람이 나한테 특별히 더 잘해준 거야. 그럼 돈 더 줄 수도 있죠. 원래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이 특별히 나만 위해서 이걸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주고 뭐 이렇게 막아주고 막 이렇게 내가 거래할 수 있게 저 해준 거야. 그럼 돈 더 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에서 나왔을 때 전혀 그냥 그대로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부기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포함되어 있다 오케이예요. 그냥 그래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1,500만 원이 기타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양도차익은 1억 5천에서 5,900 빼고 1,500만 원 빼는 거니까 양도차익은 7,600만 원 되는 거고요. 자기보유투표공제는 그 7,600만 원에 몇 년을 보유했느냐 해가지고요. 몇 년간 보유했다고요? 4년간 보유했다고 되어 있네요. 일반 건물이고요. 2배수 해가지고 8%. 자기보유투표공제는 608만 원. 양도소 금액은 그렇죠? 여기서 빼는 거니까 6,992만 원. 이 되는 겁니다. 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실전 문제 12번입니다. 요구사항 이제 아무튼 거주자 갑 토지 A에 대한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요구사항은 지금 보니까 양도소득 금액, 그죠? 그다음에 그 양도소득 금액을 1억이라고 가정하고 과표하고 산출세 이렇게 이제 2번은 양도소득 금액을 가정을 했네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이 두 개인데 양도가액, 취득가액, 그다음에 기타의 필요경비. 그래서 빼가지고 양도 차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양도 차익에다 장기보유 투표공제까지 바로 빼가지고 양도소득 금액을 바로 구하는
양도가액부터 볼게요. 일단 양도일이라고 취득일 나와 있으니까 바로 보유기간 따져봐야 되고요. 비상용 얘기했잖아요. 비상용 토지가 사실 장기보유 투표용지 안 해주려고 올라왔다가 삭제돼 버렸다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적으로 장기보유 투표용지를 해주는 걸로 됐다고요. 비상용 토지라도 장기보유 투표용지 됩니다. 근데 언젠가는 개정될 수 있어요. 지금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 지금 개정되려고 올라왔다가 지워졌다니까. 올라왔다가 지워졌어요. 아무튼 장기보유 투표용지 되고요. 10년 이상이죠. 10년 이상 11년 미만. 그리고 실제 양도가액이 2억이고 실제 취득가액이 8천만 원이고 양도 비용이 여기 400만 원 있는데 밑에 있는 추가 자료 보니까 아들한테 양도했고요. 시가가 얼마짜리인데요, 지금? 시가 2억 2천만 원짜리인데 얼마에 지금 양도가액이 얼마라고요? 2억. 특수관계자인데 저가령 됐으니까 손해봤죠? 자, 그러면 손해난 금액이 부계부가 적용되면은 받은 금액이 아닌 시가로 하는 거잖아요. 부계부가 적용되는지 볼게요. 자, 손해난 금액 2천만 원, 3억 이상은 아니죠? 근데 시가인 2억 2천만 원에 5% 하면 얼마입니까? 2억 2천에 5% 하면 1,100만 원? 그럼 손해난 금액 2천만 원은 1,100만 원보다 크네요. 그러면 요건을 추가했기 때문에 부계부가 적용됩니다. 자, 부계부가 적용되면은 양도가액은 시가인 얼마가 되는 겁니까? 시가가 되는 거죠. 시가인 2억 2천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취득가액은 지금 실제 양도가액은 얼마나 나오는데 뭐 아무튼 관계없어요. 양도가액은 그냥 뭘로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가로 하는 겁니다. 자, 취득가액은 취득세 300만 원,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적격 증명서류가 분실돼 있대요. 근데 300만 원이 지금 거기 포함이 돼 있는데 지방세법에서 감면을 6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럼 감면 전 금액이 지금 300만 원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증빙이 없다 할지라도 제가 왜 증빙이 없어도 이거 인정해 주는 거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바로 딱 쳐보면 나는 증빙이 없다 할지라도 다 이거는 관리가 되기 때문에 확인이 되거든요. 그랬더니 300만 원에 감면 얼마 받아서 60만 원 받아 실제로 된 거 얼마라는 게 다 확인됩니까? 240만 원이라는 게 확인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취득 부대 비용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취득 부대 비용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300만 원 집어넣고서 저 증빙 없어졌는데요. 막 이러면서 지금 300만 원 집어넣은 거잖아.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 확인 다 가능하다니까요. 확인해 보니까 너 60만 원 감면 받았구만.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취득가액에서 얼마를 빼야 됩니까? 지금 과다하게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증빙 없어졌다고 막 우기면서. 근데 다 확인된다니까요. 그래서 감면액 60만 원 지금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60만 원 취득가액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럼 취득가액이 지금 8천에서 60을 빼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300 집어넣었지만 증빙 없어졌다고 하지만 취득세는 증빙 없어도 된다면서요. 말하면서 300이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확인 가능하다니까요. 쫙 확인해 보니까 240인데요. 60만 원 감면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된 거지. 60만 원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0에 들어가 있는데 240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60을 빼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게 실제 취득가액으로 된 거기 때문에 거기 밑에는 이제 실제로 지출된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으로 하는데 자본적 지출은 지금 말이 없고요. 양도 비용만 지금 있는데 거기 양도 비용이 지금 400만 원 돼 있잖아요. 근데 밑에 추가 자료 5번을 보니까 양도 비용은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약으로 인해서 지급한 위약금 200만 원과 공증비용 50만 원과 중개수수료 15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이거 한번 얘기했었는데 공증비용하고 중개수수료는 양도 비용이 되는 게 맞는데 중간에 한번 누가 계약을 해약해가지고 지금 내가 위약금을 준 게 있다는 거죠. 지금 누구한테 했는 위약금이 있고 그 대신 얘한테 판 거잖아요. 그 위약금은 얘하고 관계된 지금 필요금비가 아니에요. 누군가랑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했다 그거를 지금 위약하면서 내가 지금 위약금을 준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얘한테 판 거기 때문에 얘하고 관계된 필요금비가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걔는 여기 필요금비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기타 필요금비는 400만 원에서 200을 빼면 얼마만 들어오는 거예요? 200만 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니까 장기보유 투표용지는 양도차익을 계산해 가지고요. 장기보유 투표용지에 들어갈 수 있죠. 양도차익은 얘에서 얘 빼면 되죠. 그랬더니 양도차익이 얼마예요? 1억 3,860만 원인가요? 그럼 거기에 장기보유 투표용지는 1억 3,860만 원에 아까 10년 이상 11년 미만이었으니까 2배수 해가지고 20%를 하면 그게 장기보유 투표용지가 되는 거죠. 2,772만 원.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여기 양도에서 이거 빼면 양도소 금액이 나오는 거죠. 1억 1,088만 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2번은 양도소 금액을 1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1억이라고 가정하고 양도소 과세표준과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구하는데 보세요. 과세표준은 1억이라고 가정했으니까 250만 원의 기본공제만 빼면 과세표준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양도소득 금액 1억이라고 가정했으니까 250 빼면 9,750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산출세액인데 거기 지금 쓸데없이 지금 기본세율이 나오는데 이게 이 표 의미 없죠. 왜냐하면 기본세율이 나와 있는 거는 그 구간 있잖아요. 그 구간 때문에 나온 거예요. 기본세율에 비사업용 토지면은 비사업용 토지만으로도 몇 퍼센트를 더 플러스해야 되냐면 10%더 얹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6번에 보면 토지 A는 어디에 있는 토지라고요? 그렇죠.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그러면 얘기했죠.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또 10% 얹혀지는 거냐. 그 안에 비사업용 토지니까 기본세율에 20%를 얹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투기 지정 지역에 있으면 그냥 일반적으로도 기본세율이 10%를 얹히는 건데, 그죠? 거기다 비사업용 토지면은 기본세율 20%를 얹혀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은 1,200만 원까지는 26%. 자, 해볼까요? 자, 9,760만 원이니까 산출세액은 1,200만 원까지는 구간으로 가볼게요. 이제 구간 때문에 표가 나온 거예요. 그 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구간 때문에 1,200만 원은 몇 퍼센트 해야 되는 거예요? 26%. 그리고 1,200하고 그 다음 구간이 1,200에서 4,600만 원 사이니까 그 사이 금액이 딱 3,400만 원이잖아요. 1,200과 4,600 사이에 있는 금액은 3,400만 원은 15%가 아니라 35%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600과 8,800 사이는 44%를 해야 되는데 그게 금액이 얼마예요? 8,800에서 4,600 빼는 거니까 4,200만 원이죠. 4,200만 원은 24가 아니라 44%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8,800을 넘어가는 금액인 8,800은 얼마 넘어가세요? 950만 원은 그 다음 구간이 35가 아니라 55%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표가 나온 거는요. 그 표의 그 구간 있잖아요. 그 구간에 따라 가지고 20%씩 얹혀야 되는 거니까 그 구간 금액 때문에 나온 거예요, 표가.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 다 합하면 이게 산출세액이 되겠죠. 이게 기본세율의 20%를 얹힌 세율이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얼마 나오는 거예요? 3,872만 5천 원이 나오는 겁니다. 응? 이렇게 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세율표가 나온 이유는 그 구간 때문에 나온 거예요. 구간 때문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하나만. 두 개만? 시간이 되니까. 두 개 할게요. 왜냐면 17번 하려고 했는데 14번도 나올 만한 문제거든요. 14번도 하고 17번도 하고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7번은 이제 국외자산 양도가 있어가지고 좀 볼 게 있어서. 자, 먼저 14번인데 이것도 이제 좀 봐야 될 문제인 게 뭐냐면 이게 14번은 이제 거주자 갑의 양도소득 관련 자료인데 이 자료를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갑은 2016년도 3월 1일 날 타인으로부터 건물을 5억 원에 취득했대요. 매매 계약서에 확인돼. 이 상가에는 갑이 매수할 때 A은행에서 차입한 채무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얼마 빌렸다고요? 지금 2억이 지금 빌려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갑과 그의 아들 을은 다음 조건으로 위 상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직계 좀비속관의 매매인데 지금 보니까 차입금 2억 원을 인수하는 걸로 했네요. 지금 채무 부담 부증을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채무를 인수를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직계 좀비속관의 부담 부증이지만 얘기했죠. 그 채무가 은행의 채무니까 확인되는 거죠. 거짓말이 아니죠. 그럼 그냥 부담 부증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냐면 매매가액은 8억으로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보세요. 네가 대신 2억을 인수해 가고 나머지는 내가 증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6천만 원은 10월 1일까지 지급하는 걸로 하자. 진짜 빠르게 판 거야. 돈을 얼마만 받은 거죠? 6억만 받고서 2억은 채무를 왜냐면 8억 받기로 했는데 이 빚은 네가 인수하는 걸로 하고 추가로 6억만 네가 나한테 줘. 이게 8억에 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그렇게 8억에 팔았어요. 그리고 그 매매가액 8억은
시세에 비춰볼 때 정당한 가액이래요. 정당한 가액이고 이거 이외에는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쭉 발생했는데 취득세, 부동산 중개비용하고 기타 양도비용, 도배비용, 자본지출이 발생했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표가 나왔는데 표 사실 안 나와도 되는 거지.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표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외워야 됩니다. 2배수, 4배수 플러스 4배수 이걸로 외워야 돼요. 근데 요구사항에 보니까 요구사항이 1번 갑과 을의 매매가 진실한 경우라고 인정된대요. 그때 양도세 계산하고 그럼 뭐야 진실 안 한다는 것도 있나? 그게 뭐냐면 2번 갑과 을의 매매가 금융거래 자료 등에 의해서 입증되지 아니하고 갑의 A은행 근저당권 설정과 을의 채무 인수액만 입증되었다고 가정하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얼마 주고받기로 했어요. 2억의 채무는 인수하는 걸로 하고 6억은 받기로 했죠. 그러면 그 6억 주고받는 금액이 서로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가지고 확인돼야 되는데 요구사항 1번은 금융거래를 6억 받기로 했잖아요. 그게 확인되는 거야. 실제로 금융거래를 한 거지. 원래 나의 통장에서 그래서 아버지 통장으로 돈이 지금 얼마가 간 거예요 지금? 6억이 간 거지. 그게 확인이 된대. 그래서 진실하다 이거는. 그동안 내 통장에 있었던 돈은 내가 벌어들였던 소득이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 준 거니까 이거는 확인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진실한 거 확인된 거고. 요구사항 2번은 6억 그 계약서에 보면은 2억 채무 인수하고 6억은 받기로 했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야 6억이. 근데 뭐는 확인돼요. 그 2억 빌려서 2억을 채무 인수한 것까지는 확인. 왜냐면 그 은행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확인되는데 6억을 주고받은 거는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요구사항 2번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면 14번에 요구사항 1번은 실제로 양도한 걸로 이게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실제로 팔 수 있고 내가 벌어들인 돈에서 아버지한테 돈을 통장에서 드렸다면 그러면 그거 다 확인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양도가액 얼마 되는 거냐? 양도가액은 지금 뭐를 물어봤냐면 그랬을 때의 양도소득세가 얼마냐? 그렇죠? 양도가액 해가지고 여기 양도차익 바로 구해볼까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얼마 인정됩니까? 다 그러니까 바로 인정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얼마에 취득했었다고요? 얼마에 제일 위에 5억에 취득했었잖아요. 그 5억인데 밑에 그 여러 가지 비용 중에 취득할 때 발생하는 비용 하나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수수료하고 양도비용은 필요경비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배비용이 왜 나왔어? 도배비용은 뭐죠? 수익적 지출이잖아요. 얘기했는데 한번 얘는 여기저기 고려사항이 아니다.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로 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들어오는 거니까 취득가액이 5억에다가 취득세가 얼마 있었으니까요. 취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 빼는 거예요? 필요경비를 빼는데 양도비 25만 원과 도배비용은 고려할 필요 없죠. 자본 지출액이 또 얼마 있었어요? 1,000만 원. 그러면은 1,02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수익적 지출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양도차익이 얼마 나오는 거냐면 2억 8,775만 원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렇죠? 몇 년 지금 2016년 3월 1일 날 취득했다가 2022년도 10월 1일 날 팔았어요. 6년 넘었네요. 6년 7년 미만이니까 12%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2억 8,775만 원에 12% 하는 거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얼마입니까? 3,453만 원. 3,453만 원. 된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 되는 거에서 빼면 그게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요. 2억 5,322만 원. 그죠? 그다음에 과세 표준은 여기서 또 250만 원을 빼면 되죠. 여기서 250만 원 빼니까 바로 2억 5천 얼마 되는 거예요? 2억 5천 7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액을 물어봤잖아요. 한출세. 한출세. 요거 이제 앞에
기본 세율 중에 하는 거니까요. 앞에 표 위에서 하는 이게 원래 다 시험 문제에서는 세율표가 주어져 있었어요.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지금 안 넣은 거예요. 그죠? 1억 5천하고 3억 사이니까 3,760만 원에다가 1억 5천 추가하는 금액 38% 하면 되죠. 이러고 좀 초과하는 금액에 38% 하게 되면은 산출세액이 구해지는 거죠. 75873600 75873600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구사항 2번은 물음이 두 개예요. 물음 1번은 이게 지금 양도가격, 취득가격 물어본 게, 왜냐하면 얘는 6억은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사실 6억이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는 채무 인수만 하고 6억이 확인 안 되는 거는 증여한 걸로 보겠다는 거죠. 6억이 확인 안 돼? 그럼 이건 부담부 증여네. 부담부 증여면 양도가액은 얼마가 되고 취득가액은 얼마가 될 거냐. 자, 이거만 물어봤잖아요. 양도가액은 이미 얘기했었죠. 양도가액은 여기다 바로 해볼까요? 양도 당시에 시가가 지금 얼마라고요? 8억인데 8억분의 채무 인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그렇죠. 결국엔 채무 인수한 금액이 양도가액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양도가액은 2억이 되는 거죠. 이 비율을 계산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금액은, 이게 실제로 이게 시가니까 지금 취득 당시의 가액은 5억 200만 원이잖아요. 취득가액이 지금 5억 200만 원. 여기에다가도 이 비율 8분의 2 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얼마 되는 거? 1억 2,550만 원. 응? 이해되시죠 지금? 그래, 물음 2번은 이게 부담부 증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담부 증여가 돼. 6억이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부담부 증여야.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했으니까 을은 증여를 받은 거잖아요. 을은 증여를 받았으니까 을에게 부과할 수 있는 세무. 을은 이제 수증자니까 증여세를 내는 거죠. 그리고 그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 이미 정리를 했는데 을이 내야 될 세목은 증여세고요. 을의 증여세 과세과목은 과세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 얘기했잖아요. 얘는 증여세고 8억 공짜로 받았는데 부채를 2억을 인수했으니까 얘가 증여세 과세가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6억이 되는 거죠. 아이고, 증여세가 되는 거죠. 증여세를 내는 거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6억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마지막 17번 문제입니다. 거주자 병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뒀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보니까 국내 건물도 팔았고 국외 건물도 판 거예요. 국외 건물 판 것 가지고 지금 문제를 좀 내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 국내 건물 거는 바로 계산이 돼요. 국내 건물 것만 바로 한번 해볼게요. 국내 건물 것만 가지고 먼저 하고 국외 건물에 대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그 요구사항을 보면은 국내 건물 및 국외 건물의 양도소득 금액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그 양도소득 금액을 얼마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과세표준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도소득 금액하고 과세표준은 그 사이에는 뭐만 하면 되는 거죠? 양도소득 금액 계산한 다음에 뭐만 빼면 과표가 되는 거죠? 기본공제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내 건물은 바로 국내 건물 것만 보면은 요구사항 2번에 국내 건물은 바로 답 나왔다. 그죠? 양도소득 금액을 얼마라고 가정했으니까 800만 원이라고 좀 가정했으니까 거기서 250만 원 빼면은 550만 원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양도소득 금액만 계산하는 것만 좀 해볼게요. 자, 국내 건물의 양도라고 취득일을 보니까 지금 2021년도에 취득하고 2022년도에 팔았으니까 얘는 뭐 장기보유 투표용지 안 되네. 그렇잖아요. 1년 좀 넘게 보유했으니까 장기보유 투표용지 안 되고요. 실제 양도가액이 5억이고 실제 주식이 4억인데 국내 건물을 취득하면서 자본적 지출을 3천만 원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1,000만 원, 공증비용 500만 원 발생했네요. 그리고 4번, 5번은 국외 건물이니까 바로 나왔네요. 지금 저 국내 건물에 지금 양도가액은 얼마냐면 5억, 취득가액은 4억, 실제로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은 3천만 원에 1,000만 원, 500만 원, 4,500만 원 됐나요? 그러면 양도 차액은 얼마입니까? 5,500만 원. 그리고 장기보유 투표용지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냥 국내 건물의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5,500원 바로 나오죠.
그래서 국내 건물권 바로 됐어요. 지금 여기 지금 국외 건물권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내 건물은 양도소 금액 5,500만 원에 그리고 5,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양도소 금액을 만약에 밑에 보니까 얼마라고 가정했냐면 양도소 금액을 800만 원이라고 지금 가정을 하게 되면 기본공제 250만 원 빼는 거니까 과표는 550만 원 될 거예요. 지금 국내 건물은 다 끝났고요. 여기 문제는 지금 국외 건물에 대한 거 있잖아요.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거 이거 정리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는 겁니다. 일단은 국외 자산, 국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팔 수도 있죠. 그럼 내가 거주자라면 국외 소득도 국내 원초소득뿐만이 아니라 국외 원초소득에 대해서도 납세무가 있는 거잖아요. 거주자니까, 그죠? 그런데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의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요, 그냥 거주자가 아니고 그냥 거주자가 아니에요. 자, 교재 어디를 보면서 지금 볼 거냐면은 380페이지 그거 지금 보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380페이지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그냥 거주자가 아니라 해당 자산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무자가 됩니다. 국외 자산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는요, 납세무자가 그냥 거주자가 아니에요. 양도일 현재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자산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뒤에 문제에 5년 이상 계속 국내 주소를 두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국외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가 있어요. 납세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주자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3년밖에 안 됐다면은 국외자산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납세무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그쪽 나라에서만 세금 내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나라에서 양도세를 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얘네들은 국외자산 양도시 어떤 자산을 양도해서 양도세를 냈느냐? 우리나라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 4그룹이 있었잖아요. 1그룹만 되는 거예요. 1그룹 자산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2그룹 자산은 별도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2그룹 자산은 얘가 아니라 그냥 거주자의 경우에는 2그룹 자산은 우리가 2그룹에 국외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까지 그냥 들어와 버렸었어요. 2그룹에 그냥 해외 주식이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3그룹의 파생 상품 있잖아요. 그 파생 상품도 아까 우리가 원래 공부했던 3그룹 파생 상품도 이것도 국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파생 상품만이 아니라 국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까지도 다 들어왔어요. 이게 왜냐하면 주식이나 파생 상품은 우리나라에서 거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까지도 이미 과세 2그룹과 3그룹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만 지금 과세하면 되는 거냐면 외국에 갖고 있었던 건물, 토지 이런 것들만, 외국에 갖고 있었던 뭐 골프장 회원권 이런 것들만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별도로 따로 하면 되는 거예요. 1그룹 자산만 별도로 따로 과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그룹 자산에 대해서 과세할 때는 그냥 거주자가 아니라 누구만 되는 거라고요? 계속 해서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의 경우에만 1그룹 자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고, 2그룹하고 3그룹 해외 주식과 해외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파생 상품은 그냥 거주자라면은 2그룹, 3그룹에 같이 들어와 가지고 과세가 되는 거고, 얘는 별도로 따로 과세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1그룹 자산은 별도로 따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양도소득금액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필요금비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양도차익이 구해지죠. 근데 여기서 보면 자, 양도가액하고 취득가액에 뭐를 주의하시면 되는 거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준시가 적용은 무조건 실제거래가액으로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시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하는 건데, 일본에 있는 토지, 중국에 있는 토지를 우리나라에서 고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세청장이 고시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가액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실제거래가액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거래가액밖에 이게 실제거래가액만 된다. 다시 말하면 뭐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가액하고 실제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뭐 이런 것들은 되는데,
그건 안 되는, 실제거래가액 등만 되는 거지 기준시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시가 등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필요형비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이 되면은 여기 뭘로 했었죠 우리가? 필요형비 계산공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준시가 자체에다가 해야 되는데 기준시가를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아무리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수도 있는데 실제거래가액 등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까지는 되는데 기준시가가 적용이 안 돼. 그러면 이거 필요경비 계산공제도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만약 결정이 되면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야 되는 건데 기준시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가 해야 적용이 안 되냐면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적용이 안 돼요. 환산취득가액도 적용될 수가 없겠다. 기준시가를 모르니까. 아무튼 기준시가와 관련된 건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양도차익에서 우리가 장기 보유하면은 특별히 공제해주고 단기로 보유하게 되면은 고율로 과세하고 그랬잖아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장기 보유하고 있으면은 투기하지 않는 거고 짧게 보유하다 팔면은 투기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길게 보유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짧게 보유하면 페널티를 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 우리가 지금 일본 가서 지금 땅 산 거잖아요. 일본 땅 오래 보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양도세는 오래 보유하면 투기를 안 본다고 그랬죠. 일본 땅을 투기 안 하는 거죠. 우리가 혜택 줄 필요 없죠. 반대로 일본 땅을 짧게 갖고 있다만 팔았어. 우리가 페널티 줄 필요 없죠. 일본에 있는 땅이니까, 일본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투기를 하든 말든 투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주고 투기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혜택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 투표공제가 없어요. 그리고 단기 보유할 때에 1년 미만, 2년 미만 보유했을 때에 50%나 40% 뭐 이렇게 또는 주택이면 막 고율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양도차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양도소득금액이 돼버려요. 뭐가 없으니까. 그렇죠. 장기 보유한다고 했을 때 혜택이 인센티브가 없어요. 혜택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장기 보유 투표공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빼느냐? 기본공제는 똑같이 돼요. 기본공제는 그룹별로 250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 우리나라에서도 4그룹이 있으니까 250, 250, 250, 250 되는 거고, 국외자산 양도시에 별도로 따로 1그룹만 또 별도로 가서는데 이건 별도의 1그룹이에요. 별도 국외 1그룹. 별도로 250만 원 또 되는 거니까 최대한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50만 원이에요. 우리 국내 거에 원래 여기에 2그룹하고 3그룹에는 국외과액이 다 포함이 돼 버렸어요. 아예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 4개 그룹에 각각 250만 원씩, 국외 자산은 1그룹 하나만 남았어요. 이거 250만 원 별도로 따로 기본공제가 여기 그룹에 별도로 따로 250만 원 됩니다. 그래가지고 과세표준을 구하고, 자, 과세표준에 뭘 곱하죠? 이제 자, 세율을 곱하는데, 자 보세요. 세율을 곱할 때 우리가 70%네 60%네 막 분양권, 주택 이런 것들 막 세고, 단기 보유할 때도 세고, 미등기 막 세고, 비상용 토지 기본세율에 10% 얹히고, 투기지역 지역은 또 10% 더 거기다 더 얹히고, 그죠? 조정사항 지역 내 주택 막 20%. 근데 그거를 일본 가서 하고 있는 거잖아. 일본 가가지고 막 주택 2개 하고 있고 막 주택 막 1세대 100주택. 근데 그게 일본 도쿄야. 일본 도쿄 막 거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걔를 나쁜 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막 더 불이익을 줘가지고 세게 과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세율밖에 없냐면 기본세율밖에 없어요. 기본세율 이외에 뭔가 더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익을 주는 건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건데, 투기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그에 대한 페널티를 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페널티가 무슨 세율밖에 없어요. 여기는 기본세율밖에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거기 한 가지 더 한다면은 엔화로 받을 거 아니야. 또는 미국에 있는 땅이었다면 달러로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건데, 물론 여기에 산출세에다가 그쪽 나라에서도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럼 외국납세액공제 해가지고 외국납세액공제 빼주면 돼요. 외국납세액공제 빼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있으면 외국납세액공제를 빼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외화로 받았으니까 환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환산. 자, 환산할 때 어떻게 할까? 환산은 아주 쉬워요. 환산은 그냥 현금주예요. 양도한 날 기준환율로 환산하면 되고요. 취득한 날 돈 나간 날, 취득했을 때 돈 나갔을 때 지급, 그러니까 현금 들어왔을 때 그때 환율로 하면 되고요. 취득가액을 현금 지출했을 때 환율로 하면 됩니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에 기준환율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입하게 되면 그러면 셋 중에 빠른 날,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에서 빠른 날에 환율로 하는 거고요. 그때만 장기 할부 조건으로 할 때는 셋 중에 빠른 날에 환율로 하고, 그게 아니면 나중에 외화가 들어오거나 외화가 지출된 날에 환율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환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기 할부만 주의하시면 돼요. 장기 할부는 셋 중에 빠른 날에 환율로 하는 거고, 그게 아닌 나머지는 돈 받았을 때 환율, 지출했을 때 환율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가액, 그것만 쭉 가볼게요. 양도가액은 몇 달러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환산해야 되는데, 환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밑에 보니까 4번에 취득일 날의 환율과 양도일 날 환율이 나왔어요. 양도일 날 환율로 하면 돼요. 기준 환율로 하면 되는 거죠. 대고객 외국간 매입 이게 아니라 기준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죠. 이때 1,000원. 얼마예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은 그러니까 4억. 그죠? 자, 취득가액은 얼마에 취득했어요? 10만 달러에 취득했네요. 취득했을 때 환율은 어떻게 돼요? 나와 있잖아요. 취득한 날에 지금 기준 환율은 얼마예요? 1,300만 원. 1,300원. 1억 3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웠죠? 자, 그다음에 기타 필요금비는 필요금 계산 문제는 무조건 적용하지 않고요. 실제로 지출된 자본 출력과 양도 비용으로 하는 건데, 양도하면서 4,000달러에 양도하면서 4,000달러가 발생했대요.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거니까 양도한 날의 환율로 하면 되는 거죠. 양도한 날 환율은 얼마였어요? 1,000원이었잖아요. 그죠?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4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양도 차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빼니까 양도 차액이 2억 6,600만 원.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다니까요. 이게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양도 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요구사항 2번은 양도소 금액을 얼마라고 가정해버렸어요. 양도소 금액을 900만 원을 가정하고, 과세표준 얼마냐? 과세표준은 이것도 별도의 그룹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의 기본공제를 빼준다고요?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빼줘가지고 과표는 6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됐어요. 다 풀어봤어요. 별도의 기본공제를 더 해준다. 식사하시고요. 2시 10분 더 해가지고 부가가치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